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리고 있는 정진이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어렵게 모시고 라이브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1시간 안에 돌연 사망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바로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이 돌연사의 주된 이유가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장마비 도대체 이게 왜 오는 건지, 과연 나는 심장마비로부터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무서운 질환을 좀 피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을 주 진료로 보고 계신데요. 아까 시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텐트 시술이라고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심장 혈관에 네.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라는 금속 스프링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넓혀줘서 거기에 다시 혈류가 잘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제가 시술로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따가 그 시술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좀 네.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심장학회 지도 전문의를 취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이 코너는 교수님의 자랑을 마음껏 하는 코너거든요. 저 이야기를 좀 편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심장내과 시술, 심장 혈관 시술 분야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물론 다들 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있지만 이제 지도 전문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른 나라 갔을 때도 그 지도 전문이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그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런 제가 조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아유, 이렇게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시작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심근경색에 대해서 차차 알아볼 테지만 이 질문을 먼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운동에 좀 산 증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절대 이제 안 믿으시겠지만 교수님께서 1년 동안 30kg을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2020년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를 좀 상황이 있고 이제 저도 확진자, 몸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원래도 제가 좀 살집이 있고 통통하긴 했는데 95kg를 찍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또 그런 환자들을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들 치료하고 체중 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살이 더 찌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부터 제가 3개월 동안 3가지를 끊었습니다. 뭐죠? 탄산음료, 라면, 술. 아예 그냥 일절. 네, 3개월 동안은 아예 먹지 않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또 3가지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10월부터 95kg에서 딱 90kg가 되더라고요. 다른 운동은 안 네,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운동을 막 좋아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90kg 돼서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그 피트니스 센터 가서 트레이너 분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체중 감량을 쭉쭉쭉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0kg를 1년 동안 빼게 됐습니다. 야, 근데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사진을 좀 준비해 주셔서 그 사진 네. 잠깐만 보고 네. 사실 어떤 질환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열어봐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네. 체중 감소를 한 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거의 한 40년 동안을 이렇게 체중에 대해서 고민하고 항상 언젠가는 빼야겠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제가 막 이렇게 뺐으니까 뭐 대단하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와, 이게 인사드리고 어쨌든 있는 정진이 쇼 교수님의 우리 시대 최고의 2020년 스페셜리스트 사진. 네, 코로나 이 때, 맞는 거죠. 네, 저희 딸과 같이 찍었을 때인데요. 저 우와. 때가 이제 95kg를 찍고 계속 이제 95로 쭉 살고 있었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어떻게 바뀌시게 된 거죠? 와, 이게 1년 만에 30kg를 감량을 하신 거죠? 네. 야. 근데 1년에 30kg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한 달에 2.5kg씩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건강하게 뺐다고 생각이 네네네. 들고 처음에는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 같이 운동 도와주시는 트레이너분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디 프로필을 좀 찍어보면 어떻겠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때 상당히 화를 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뭐 40대인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유명한 그런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사실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저는 그 당시 몸무게가 한 75kg 정도 2021년 3월 달에 저는 그걸로 너무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트레이너분이 같이 한번 식단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저 결과값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칠이 형에서 철이 형으로. 네, 이제 살봤고. 저거는 이제 지나간 저의 과거 아름다웠던 40년 용칠이 형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지금 운동을 야. 하고 있는 저는 철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까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들 저희가 시술하는데 뒤에서 또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0.1mm 되지 않는 이 가느다란 철사줄을 심장 혈관에 넣어서 그거를 까딱 잘못하면 환자가 위험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버리면 그런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다이어트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바로 환자에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철칙은 절대 저의 시술과 진료에 방해가 안 되는 선으로 하자라고 해서 1년 동안 천천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저는 바디 프로필 찍기 전날까지도 시술 다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심지어 건강하게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보통 막 주위에 보면 진짜 네. 쓰러질 때까지 막 물 네, 안 네. 먹고 사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이야,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65kg 하고 다시 좀 한 2년, 3년 동안 운동하면서 근육도 좀 찌우고 근육을 찌우려면 살이 같이 지방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85kg를 찍고 그때는 한 5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요. 저렇게 올해 7월 달에 다시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지금 2020년 5월 달에 용칠이 형이 근육량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024년 7월 달에 제가 찍었을 때가 근육량이 33 정도 됐으니까요. 와. 네, 근육량은 올리고 체지방은 좀 줄어서 뭐 사진으로도 보시겠지만 4년 사이에 저는 오히려 대부분 저희 주변 사람들이 더 젊어졌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운동의 좀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래서 그 인바디 수치를 사실 미리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는 이거가 사실 가장 놀랐어요. 물론 그 겉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지만 이 수치를 그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을 비포 애프터 한번 설명 주시면 네,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제가 네. 아까 7월 달에 3가지 끊고 술, 라면, 그다음에 탄산음료 끊고 90.7kg에서 네. 여기 이제 트레이너 분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했을 때가 보면 몸무게는 90.7이고 골격근량은 한 31.8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체지방률이 네. 보시면 37.4%니까요. 상당히 많은 거죠. 제 몸의 한 3분의 1은 다 지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사실 인바디를 막 제가 많이 찍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각오를 이렇게 담아.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바디 프로필 찍기 전날입니다. 전날 67kg로 해서 체지방률이 37.4에서 17.4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양도 전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90.7에서 67kg까지 빠졌는데 체지방량이 33.9에서 11.7이었으니까요. 거의 모든 무게가 체중이 빠진 게 지금 지방으로만 빠진 거고요. 실제로 골격근량은 31.8에서 30.8이니까요. 1kg 정도만 빠졌으니까 뭐 기간도 길었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건강하게 다이어트한 비법도 자세히 이제 조금 이따가 네네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다이어트 성공기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고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후에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저희가 좀 어떤 것들 배우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도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인사 주셨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 심장마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용어부터 제대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돌연사의 주된 이유가 심장마비다. 요거는 우선 맞는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관상동맥 질환. 근데 관상동맥 질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급성심근경색이거든요. 그래서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 원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 중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항상 혈관 질환들을 다루다 보면 이 용어들이 좀 어렵다고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뭐 심장마비,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질환이 아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 질환들의 개념을 조금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편히 넘겨주시면. 여기 다음부터. 네, 이제 저도 일반인 분들,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항상 저희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설명이 끝나고 나면 뭐가 뭔지를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상동맥,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요골동맥 접근법, 뭐 대퇴동맥 접근법,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무서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뭐 실제로 젊은 여성분들도 외래로 오시기도 하고요. 고등학생 분들도 오시거나 이렇게 오는데, 왜냐면 가슴이란 거는 이제 심장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 물론 가슴이 아프면 당연히 이 병원으로 와야겠지만, 실제로 흉통이라고 한 거, 가슴 통증의 원인 보게 되면 이렇게 낮은 확률로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대상포진들이 있고요. 보시면 약간 심근경색이나 심근경색증도 한 3명 중에 1명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뭐 고등학생, 여학생 그냥 자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협심증, 심근경색이 한 31% 정도 되지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늑골 연골염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특히 이제 골프 하시고 나서 골프할 때 가슴이 좀 아팠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늑골 연골염이 상당히 많고요. 흉통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소화기 질환입니다. 의외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저희가 네. 부르죠. 역류성 식도염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하면 거의 모든 네. 환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4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이런 것들의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는 것만 해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사실 이 증상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도 막 가슴이 아파서 막 무서워서 네. 막 심장 초음파도 찍어보고 맞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생각보다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매우 많다. 네, 맞습니다. 요거를 좀 아시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좀 네. 괜찮다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것도 굉장히 뭐 부위도 다양할 거고 네. 특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준비를 네네. 했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통증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발생 부위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사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심장은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증이 있게 되면 이 앞쪽에 그러면서 약간 왼쪽에, 그러니까 막 오른쪽 가슴이 여기가 막 너무 아파요라고 하는 거는 약간 심장의 통증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환자 오시면 제가 물어볼 때 어디가 아프세요? 손으로 짚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잘 짚지를 못하는 게 협심증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통이라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심장의 통증 이외에 뻗어나가는 그런 부가적인 통증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왼쪽 팔이나 어깨, 그 다음에 목이나 턱인데 배꼽 아래쪽이나 이 턱 위쪽으로는 방사를 거의 안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슴이 아픈데 뭐 다리까지 아프다 이런 거는 협심증 증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방사통이란 거를 알고 계셔서 저는 왼쪽 팔이 너무 저려요. 근데 정작 가슴의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래에서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가슴이 아프면 외래로 오고 응급실로 오실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장성 통증하고 거리가 먼 거는 어떤 거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아프세요 했을 때 정확하게 짚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탁 눌렀을 때 아파요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심장의 통증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통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료를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제가 아까 외래 가슴 어디가 아프세요 했을 때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리키면 이미 논문으로도 나와 있지만 협심증에 의한 통증이 아닐 확률이 98%고요. 어머. 네, 그 다음에 심장이란 거는 협심증이나 이런 거 심근경색을 상처받으면 심장 혈액에 특별한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고 정상일 확률이 88%니까 만약에 내가 통증이 너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짚을 수 있는 통증, 그리고 손가락으로 짚었을 때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한 부위가 정확하게 아픈 거는 네. 그래도 괜찮을 가능성이 네네. 있다. 네. 물론 뭐 100%를 저희가 네. 항상 말을 할 수는 없지만 98% 그러니까 너무나 먼 곳에 내가 어디 뭐 출장을 나왔는데 갑자기 새벽 5시에 이 부분이 아픈데 심장이 아픈 것 같은데 눌렀는데 딱 그 부분이 아프다. 근데 내가 전날 골프를 좀 무리하게 쳤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있어서 응급실을 가거나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참았다가 외래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기 네. 때문에 이런 네. 감별 증상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가슴 통증에 대해서 정리를 더 해주셨는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더 네.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네.
가슴 통증의 이제 네. 성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환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여든다, 뭐 쥐어짜는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그다음에 뻐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으로 가는 이 신경도 당뇨가 침범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숨이 차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이 차다는 것도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오셔서 진료를 하는 게 좋고요. 이제 동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심장 혈관이 막힘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이런 식은땀, 오심구토, 그다음에 어지러운 거는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 심근경색으로 어지러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뇨라든지 이런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기력 없이 집에서 나오시지 않고 있는데 응급실 와서 검사해 보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반 증상이나 흉통의 성질을 알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닌 경우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콕콕이란 단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아, 심장에 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과 조금 거리가 있는 통증이란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늘로 콕콕 찌른다는 거는 결국에 국소적으로 아주 이렇게 포인트로 통증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보통 그냥 일반인들이 딱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심장이 콕콕 찌르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좀 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네네. 높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윤희님께서는요, 네. 최근에 시어머님께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이제 시동생도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등이 아프다는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등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네, 이게 등이 아프다는 표현이 여기 앞에 흉골 뒤쪽에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방사통처럼.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등이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가슴 안쪽에 뒤쪽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보통을 등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짚어보라고 하면 잘 못 짚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등 쪽인 것 같다고 하고 응급실에 오거나 외래로 오셨을 때 실제로 심근경색인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등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네, 거를 기억해 아마 주시면 식은땀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하지 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가슴 통증의 어떤 증상들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이 흉통 시간도 중요하다고요, 교수님? 네네. 그래서 흉통의 시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협심증도 종류가 두 개인데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전 협심증 뭐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안정형 협심증은 5분 내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언제 아픈지는 제가 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불안전 협심증은 그거보다 시간이 좀 깁니다. 한 20분 내외 정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30분 이상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협심증이 통증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들. 통증이 얼마나 지나가요? 그러면 막 설명하는데 새벽에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통증들이 있는 경우에는 협심증 통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 막 1시간, 2시간, 어제 반나절 동안 가슴이 저는 너무 조여왔어요. 이게 실제로 심근경색이라면 그분은 병원에 못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통증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흔히 하죠. 이런 경우들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이라기보다는 다른 질환들을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간에 따라서도 질환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갑자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질환들은 워낙에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증상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증상의 세기, 이 통증의 세기는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신 네네네.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통증을 거의 참을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네.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증상이 조금 덜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은 정말 어떤 분들은 소리 지르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 자체가 또 심장을 안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한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빠르게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뭐 저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통증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통증이라는 네네네.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혹시? 그렇죠. 보통은 급성 심근경색은 네네. 뭔가 이렇게 정조 증상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전날 제가 무거운 걸 들었는데 가슴이 좀 뻐근해서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하다가 좀 놓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가라앉았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불안전 협심증의 증상이었다가 그러고 다시 좀 쉬었다가 일을 했는데 또 가슴 통증이 있어서 그냥 일을 그날은 안 했어요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있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병원에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꽤 있고요.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심근경색이 왜 무섭냐면 네네. 3명 중에 1명은 병원에 오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항상 환자들이나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그런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돌연사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게 이 증상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병원에 가는 게 진짜 중요한 질환이잖아요. 네네. 아, 네.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서 뭐 증상부터 자세히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협심증의 경우에는 왜 겨울이 되면 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악화시키는 요인들 그런 것들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 네, 일단은 그 온도로만 따지면 네. 심장 혈관이란 거는 추위와 약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추우면 혈관이 가만히 있는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좀 수축이 되나요? 네네. 특히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 네네.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협심증을 그러니까 심장 혈관은 아주 깨끗한데 추위 그리고 술 그래서 얘가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그걸 보고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추운 날씨에 심장 건강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이제 새벽에 운동하는 거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추운 날은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근경색을 한번 알아서 스텐트 시술을 했거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운동을 추운 날 하는 거는 그렇게 건강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악화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악화인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보통 대부분 언제 뭐 하실 때 아파요? 제가 오늘도 오전 오후 종일 외래를 봤는데 흉통 오시면 빠르게 물어보고 마지막에 꼭 이걸 물어봅니다. 언제 아프셨어요?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막 아픈데 활동할 때는 오히려 안 아파요 라고 하는 거는 약간 협심증과 거리가 멀고요. 협심증이란 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심장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엔진의 연료호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연료호스에 연료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나듯이 저희 심장은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유발인자들이 지금 다 그런 겁니다. 빨리 걷거나 뛰는 경우,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여기 문제 있어 가슴이 아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드렸지만 무거운 물건 들고 움직일 때 그리고 방금 또 질문을 해주셨지만 찬 공기를 쐬는 경우 네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신경정신과를 가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이거 자체로도 협심증이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화인자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통증과 관련이 없는 경우들,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흉통의 제일 많은 원인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음식만 먹으면 아프고 다 소화가 되면 괜찮고 물을 먹으면 괜찮아요 하는 경우에는 협심증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호흡이나
저는 숨을 들이마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실제로 심장은 호흡의 통증과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저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몸을 옆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통이라든지 그 늑골의 연골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악화 인자로 짚어주신 거 보면 뭔가 이제 운동할 때 네. 심장에 더 스트레스가 가할 때 좀 특징들이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엔진으로 따지면 네. 가속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관련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JH님인데요. 식도염으로 인한 왼쪽 날개뼈 부위 욱신거림과 명치 윗부분은 불쾌한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알 수 없게 아프신 분들 네네네, 참 많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응급실 가서 피검사, 심전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이제 피검사도 정상이고 뭐 어떤 검사들은 정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나 봐요. 네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런지요? 이런 네. 질문도 주셨네요. 일단은 뭐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게 남자인지 그 다음에 과거력에 흡연을 하는지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나이가 어떤지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식도염이 있으면서 협심증이 같이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런 게 걱정되면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응급실에서 검사는 피검사, 심전도 엑스레이만 했는데 실제로 저걸로 협심증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래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심장의 기능을 보는 거는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가 있고요. 아까 심장 혈관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잘 보이게 하는 거는 심장 혈관만 보는 CT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흉부 CT 이렇게 찍는데 심장은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흉부 CT를 찍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만 딱 포커스를 해서 찍는 심장 혈관 CT가 있거든요. 거기서 괜찮으면 저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하셔서 그런 검사들을 하는 것도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참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의 어떤 구조와 기능을 보려면 초음파를 보는 맞습니다. 것이고 혈관을 보려면 CT를 본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 진짜 뭐 심장이 막 아픈 것 같고 통증이 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장혈관 CT 찍으면 정말 빠르게 찍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 친구들이 외국에 있고 한데 홍콩은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 친구 얘기 들으면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CT를 찍으려면 네, 1년. 그 다음에 싱가폴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찍고 뭐 용인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찍어서 저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괜찮다는 걸 또 듣고 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아닌 거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그 CT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규모의 병원을 가야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검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운동부하 검사라고 해서요. 런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심전도를 붙이고 빨리 걷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영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실 조영제를 쓰면 콩팥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부하 검사는 아주 안전한 검사거든요. 정확도는 CT에 비해서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운동부하 검사는 개인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동시에 심장 초음파를 하면 어느 정도는 협심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희님께서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최고라고. 와, 진짜 이렇게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셨고요. 또 용어로 좀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가 용어가 너무너무 헷갈린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항상 다 헷갈려 하는데요. 협심증은 좁아진 거,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환자들한테 심장은 자동차 엔진이고 우리 몸에는 심장혈관이라는 세 개의 연료 호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연료 호스에 때가 끼면 자동차가 가속도가 붙을 때 막 소리가
막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완전히 엔진이 망가지듯이 심장도 빨리 걷거나 아까 무거운 거 들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빨리 그거를 캐치해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이 심장이라는 자동차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 환자의 심장 혈관을 혈관 조영술, 그냥 심장 혈관을 저희가 쉽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혈관은 이렇게 거꾸로 C자로 아주 깨끗하게 있는 게 아마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이겠는데요. 협심증은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이 마우스가 지금 보이는 건지. 네. 다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깨끗한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요만큼만 피가 가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거운 거를 들거나 힘든 일을 할 때 가슴이 아픈 거고요. 오른쪽 혈관이 심근경색의 혈관인데 끝에까지 아예 피가 가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피떡으로 콜레스테롤이 점점 많이 쌓여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팡 터집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퐁듀같이 이렇게 치즈가 녹아있는 치즈들이 혈관 안으로 한 번에 확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이렇게 상처나면 딱갱이 지듯이 혈관 안에 딱갱이가 지니까 딱쟁이가 제가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딱쟁이가 지면서 피떡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기 지금 혈관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화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내 혈관에 저렇게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네. 할 때 우리가 네. 흔히 이제 피 검사로 뭐 LDL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맞습니다.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콜레스테롤의 혈액 검사로 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내 몸의 콜레스테롤의 진짜로 그냥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높아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입원을 해서 저희가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하는 거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심장 혈관 CT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혈관 CT가 왜 좋은 검사냐면 심장 혈관 CT에서 만약에 CT를 찍었는데 세 군데 혈관에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면 병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좁아진 것처럼 보인다 CT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 조영술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CT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 혈관 조영술하면 한 30%, 20%만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병이 아닌 것을 찾는 거에 대한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병이 있는 환자를 찾는 거에 대한 정확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CT고 맞습니다. 조영술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조영술은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우리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처럼 네네.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맞습니다. 있는 느낌인 거죠? 네, 예전에 저희가 건강검진하거나 이럴 때는 네. 그 어떤 약을 먹고 엑스레이로 찍어서 이렇게 위의 모습을 찍었던 지금도 간혹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시경이 훨씬 더 정확하듯이 심장 혈관 CT도 매우 정확하지만 뭐 요즘 저희가 흔히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하면 네. 심장 혈관 조영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심장에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조영술을 하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CT가 찍었는데 너무 깨끗하다. 네. 그런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혈관이 깨끗한 거는 실제로 찍어도 깨끗하고 혈관 조영술이란 거는 어찌됐건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서 100% 안전한 검사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심장 혈관이 한 3mm, 4mm 되는 곳에 지금 보시면 아까 이렇게 관이 위치돼 있고 이런 것들이 심장 혈관을 다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이나 확진을 위해서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싶어요를 위해서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검진을 위해서는 하지는 않는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에 따라서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으로 네.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협심증이라 이게 이제 용어들이 왜 자꾸 혼란이 오냐면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이거를 한문으로 다 표현을 했거든요. 심장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해서 협심증이라고 해서 제가 뒷부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좁아진 상태고 좁아지기만 했기 때문에 아직 심장 근육이 뭐 괴사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심근경색증이란 거는 완전히 막힌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손가락 이렇게 꽉 해보면 아마 좀 느낌이 있으실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꽉 하면 조금 있으면 아프다가 이게 나중에 되면 얼얼해지고 정말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파래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괴사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명 중에 1명은 병원에 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게 심근경색이고요. 아까 앞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돌연사,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용어가 정리가 되는 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또 아시는 분도 지금 들어오셔서 뭔가 윤철이 형 이렇게 네네. 댓글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댓글 주신 거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네. 하셨다고요. 뭐 이제 기회가 네. 좀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저 혼자 했던 노력들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네. 저희 개인 병원의 선생님들에게 가슴이 통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시고 또 대학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고 네. 의심이 된다면 얼른 좀 미리미리 네.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또 우리나라 이 한국인의 심근경색 좀 특징이 있다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저희 한국인의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마 여기서 심근경색도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5년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2005년도에 심근경색 발병 나이 보면 63세에서 그래프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점점 이렇게 발병 나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65세가 심근경색 발병 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꼭 심장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검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 할 때 심장에 대해서 좀 특화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환갑 되셨을 때 저희가 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 혈관 CT 말씀드린 부분을 건강검진으로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60대의 발병을 주로 많이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검진할 때 네. 한 60대가 되면은 네. 혈관 CT 정도 한번 추가하면 좋겠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아주 네네. 건강한 성인 경우에는 네네네. 60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좋고요.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으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오는 환자들 중에 31살도 있었고요. 심근경색증. 정말요? 네, 38살, 29살.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유전적인 이상지질혈증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지병이 있으면 빨리 검사하는 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는 남자 비율이 심근경색이 여자가 한 3명 중에 1명 정도 심근경색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쭉 보고 나면 뭐 지금
사회자분은 조금 안심할 수도 있지만 점점 남자의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여자분들이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늘어나는 거 보면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남자라고 하는 것이 이 동맥경화, 그 협심증, 심근경색에 분명히 위험인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네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최근에는 거의 뭐 4배 가까이 될 정도로 남자의 맞습니다. 비율이 많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으로 딱 알았던 분들을 보면 고혈압은 거의 지금은 4명 중에 3명이 심근경색 환자 중에 4명 중에 3명은 고혈압 환자였고 당뇨병도 10명 중에 4명의 심근경색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고지혈증은 지금 제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여기서 드릴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지혈증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고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도 저희가 병이라고 부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혈증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좋은 것도 높아도 병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용어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만성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는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심근경색이 무서운 게 병원에 오기 전에 3명 중에 1명이 병원에 못 오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했는데요. 시술이 잘 돼도 일단은 급성 심근경색은 저희가 2가지로 나누는데요. 새벽에 저도 이제 응급실 시술 당직이란 게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뭐 낮이고 밤이고 오기 때문에 이런 초급성 심근경색증은 90분 이내에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용인세브란스 모든 지금 심장내과 시술하시는 교수님들은 집이 다 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달려오셔야 네, 환자가 왔습니다 하면 저희가 30분 이내 그리고 거의 20분 이내 그래서 저희 집은 용인세브란스 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시술이 필요한 것을 초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급성 심근경색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지금 뭐 기계도 발달했고 저희가 시술의 술기도 발달했고 약도 발달했고 했지만 여전히 입원 내 사망률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퇴원을 못하는 무서운 병이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 보호자를 같이 오게 되면 꼭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시술이 잘 돼서 잘 퇴원을 해야겠지만 100명 중에 몇 명은 이렇게 퇴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심근경색의 무서움이 이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훌륭하시다고 존경합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 주시는 분도 네네.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드리는 게 제가 한국의 심장내과의 이 중재 시술을 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신 거고 그나마 한가한 제가 나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겸손하시기 네,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심근경색증이 그래서 무서운 게 저희가 시술하고 나서 첫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1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1년 내 사망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습니다. 맨 위에 게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인데요. 그래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사망률은 거의 6%에서 8% 정도까지 높은 편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보통 저희가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끊으세요 하는데 심근경색 환자분들 아이러니하게도 금연 성공률이 1년 동안 금연 성공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재발의 위험 인자가 심근경색의 흡연이거든요. 흡연. 네, 그래서 심근경색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흡연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심근경색 하고 나서 흡연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스텐트가 이렇게 있는 곳에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스텐트란 건 아까 금속으로 돼 있는 이런 그물망인데 거기에 피떡이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아시아 쪽 스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태평양 5개 나라의 이런 통계를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데요. 여기 3개가 지금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인데 우리나라 사망률 보게 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싱가포르보다도 거의 절반 정도 사망률이 낮고요. 호주나 일본,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사망률이 비슷하고 말레이시아보다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망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인의 급성 심근경색증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평균 연령은 65세, 5명 중에 4명은 남자분, 3명 중에 4명 중에 3명은 고혈압 환자, 5명 중에 2명은 당뇨병 환자, 4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 환자, 그 다음에 입원 중에 사망률은 5% 정도로 아직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1년 내 사망률은 7%로 매우 위중한 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게 어떤 분들이 조금 위험한지 네.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질문이 좀 많이 쌓여서 질문 중간에 한번 정리해보고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교수님? 관련 질문들 좀 먼저 순서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질문 내려주시면은 먼저 관련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이제 협심증, 당뇨로 심장내과 다니신 지 20년쯤 되는 84세 여성분이신데요. 병원이 멀어서 집 근처로 옮기려고 합니다. 네. 혹시 병원을 찾아갈 때 좀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네. 이제 네네. 병원을 찾아갈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심증하고 당뇨로 심장내과를 다니신 지 20년 정도 됐으면 아까 말했듯이 뭐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그리고 스텐트 시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카피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심장내과 말씀하신 그 전문의 교수님한테 가시면 심장 초음파는 심장내과 전문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심장 초음파 인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거를 취득하게 되면 심장 초음파를 다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서 진료를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나라 심근경색 특징 짚어주시니까 네. 이제 V 컨트롤님께서는 5명 중 4명이 남자라는 게 좀 충격이다. 네. 윤희님께서는 우리 남편은 4가지에 해당한다. 이런 좀 댓글을 좀 주시고 계시네요. 네. 네. 얼마나 좀 내가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도정과 재민님 질문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당뇨 25년 차 61세 여성입니다. 올 7월에 복부 CT를 찍었는데 심장에 약간 석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찍어야 할까요? 아직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이 숨이 차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심장 혈관에 석회화가 보이네요? 네네. 라는 걸 정말 가지고 외래를 많이 오시거든요. 네. 아마 저게 도전과 재민님의 고민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관상동맥, 심장혈관에 석회화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 석회화, 우리가 종유석 동굴의 종유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단단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복부 CT만 찍었으니까 있다 없다 정도만 알 수 있고요. 석회화 CT를 찍으면 그것을 양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이 넘는다 아니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당뇨 25년 차니까 많이 숨이 차지 않는 이유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경도 당뇨가 침범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도전과 재민님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석회화 CT보다는 아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CT, 네, 석회화만 보는 CT가 있고요. 또 관상동맥 세 가지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CT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 CT를 아예 찍는 것을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CT가 또 두 가지군요. 네, 석회화 CT는 조영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관상동맥 CT, 앞에서 얘기했던 심장 혈관만 잘 보는 CT는 조영제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은 건강검진보다는 이렇게 외래 왔을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몇 개만 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올라온 질문인데요. HKYK님께서 교수님 심장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숨 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다른 부위를 좀 의심을 해야 하는지요? 네. 이제 저한테도 저런 환자분들, 저런 딱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심장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는데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 이제 저렇게 가슴 계속 불편하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심장하고 폐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제 그러면 저는 엑스레이 찍었고 이 흉부 CT 찍었는데 괜찮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식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 폐도 나이를 들거든요.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식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요. 그거는 뭐 CT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폐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호흡기내과를 가셔서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의외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천식을 진단받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내과를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행님께서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나 봐요. 네. 지금 지금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간 뜨끔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이제 스텐트를 어느 부위에 몇 개 했는지 제가 뭐 정보를 잘 알진 못하지만 이제 스텐트 하신 분들은 이 주위가 조금만 불편해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외래로도 오고 막 새벽에도 응급실로 오시는데 10개월 정도 됐으면 한 번은 뭐 혈관 조영술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외래를 방문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부하 검사, 러닝머신 위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초음파 정도를 확인해서 먼저 비침습적인 검사를 확인해서 괜찮은 거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괜찮다는 얘기만 들어도 저런 뜨끔거리는 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뜨끔거리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위장관의 위에 문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를 넣으면 저희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스텐트 막히지 말라고 약을 먹는데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아마 환자분도 아스피린 혹은 또 다른 항혈소판제란 걸 먹고 있을 텐데 그런 약들이 다 위벽을 깎아서 위험 혹은 위궤양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시거나 그거에 맞는 아마 주치 교수님이나 주치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질문 조금 받아봤고요. 내용 좀 이어가 보고 다시 질문을 넘어와 보겠습니다. 또 케이스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이거 한번 보면서 또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하여튼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 텐데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환자고요. 6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환자분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거의 40년 동안 피셨고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계셨고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했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심전도 이제 내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손을 떨면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는 심근경색 중에도 90분 이내에 시술을 요하는 초급성 심근경색인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응급실로 오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저희한테 환자 왔습니다 하면 저희는 뭐 새벽이고 뭐 주말이고 뛰어나가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다 나와서 시술을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심장혈관은 세 가닥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게 심장혈관 CT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심장혈관이 하나, 왼쪽에 심장혈관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이거를 왜 관상동맥이냐고 부르냐면 이렇게 임금님의 이렇게 왕관처럼 있다고 해서 예전에 관상동맥이라고 저희가 불렀고요. 오른쪽에 있는 심장혈관 조영술 사진은 정상 심장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이게 오른쪽의 심장혈관,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왼쪽의 심장혈관이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저희가 빨리 심장혈관을 봤는데 오른쪽은 뭐 그냥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문제가 없겠지만 앞에서 봤던 왼쪽 심장혈관과 뭔가 다르죠. 이쪽으로 뭔가 피가 가지 않고 여기서 네. 탁 막힌 느낌이 아마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콜레스테롤이 터져서 안에 피떡이 생겨서 완전히 막힌 초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이런 심장혈관에 이 철사줄을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철사줄을 이렇게 빨리 넣고요. 이 철사줄이 눈에는 보이지만 한 0.05mm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순수 손으로 빠르게 심장 끝까지 아까 보이지 않는 길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먼저는 풍선으로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넓히는 시술을 하고요. 그걸 보고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봤더니 안 보였던 혈관들이 이제 좀 보이긴 하지만 혈관이 깨끗하지가 않고 그 부분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잔여 협착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풍선으로 시술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텐트란 걸 넣는데 이렇게 스텐트는 또 스텐트라고 설명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수철 혹은 스프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프링이 처음에 이렇게 풍선을 바람 빠진 풍선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요. 저희가 외부에서 바람을 넣으면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스텐트가 펼쳐지는 그런 원리고요. 그래서 금속 그물망으로 된 스텐트가 풍선을 감싸고 있다가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압력을 막 올리면 풍선이 부풀러지면서 이렇게 스텐트가 펴지는 거고 지금이 이 스텐트가 펴진 것을 눈으로 지금 혈관 조영술을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저 스텐트가 아마 길이는 지금 38mm에서 40mm, 직경은 3mm. 3mm. 네, 3mm. 이걸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술할 때는 정말로 상상을 불허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텐트를 넣게 되면 아까 앞에서 풍선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예쁘게 혈관이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0년 전 막 스텐트가 개발된 시기 때는 이렇게 하고 시술이 잘 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이라고 할 때는 스텐트가 첫 번째 심장 혈관 벽에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죠. 이게 만약에 둥둥 떠 있으면 여기에 피떡이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벽에 잘 붙어야 되고 또 하나는 스텐트가 잘 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스텐트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스텐트 개발 초기 시대에는 스텐트가 다시 막히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4%, 5% 정도? 그게 다시 막히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20%? 네. 와.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면 첫 하루는 중환자실이나 저희가 심장만 보는 심장 집중 치료실로 가서 하루를 지켜보는 게 이런 스텐트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그러면 막히는 거를 이런 스텐트가 잘 펴져 있고 혈관 벽에 잘 붙어야 되는 거를 이 혈관 조영술로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기 어렵죠. 저희가 스텐트가 3mm, 길이는 30mm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저희가 혈관 안에 들어가서
저희 몸을 축소시켜서 혈관 안에 들어가서 혈관을 직접 보면 스텐트를 보면 이게 막혔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런 이제 기술들이 발전이 됐는데 혈관 내 CT란 게 있습니다. 혈관 내 CT요? 네, 제가 아주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심장 혈관 CT가 아니라 혈관 내부를 CT로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점이 하나가 쭉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점에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어머. 저 렌즈가 심장 혈관을 쭉 따라가면서 혈관 내부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게 된 혈관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심장 혈관 내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머머머. 엄청 커 보이는데 아까 직경은 3mm 정도. 네. 여기 있는 점 하나가 1mm거든요. 1mm, 1mm씩이니까 지금 이 혈관은 한 3m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뭐가 하나씩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네. 그게 심장 혈관 스텐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멈춰서 여기를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네. 네, 지금 보시면 요 앞부분 여기 부분은 스텐트가 약간 떠 있습니다. 네. 벽에 딱 붙어 있지 않죠. 이 부분은 지금 잘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터널을 지나가듯이 혈관 내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가 기술이 발전을 너무 했고요. 신기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안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사줄이 0.04mm거든요. 네. 지금 이게 환자분 스텐트 안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0.04mm 철사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텐트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보이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시술이 다 끝나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는 시술 중에 저희가 이거를 빨리 보면서 스텐트 시술이 잘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0.1mm 간격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스텐트가 펼쳐져 있는 것도 아예 그냥 눈으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시술할 때도 설명을 하지만 보호자분들하고 환자 설명할 때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야. 심장혈관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스텐트가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스텐트에 피떡이 또 다시 쌓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랑 이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네, 철사줄도 보이고 스텐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보이지만 이 철사줄은 0.04mm짜리 철사줄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 그물망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물망도 환자분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3D로 복원을 해서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뭐 저희가 시술 중에 이렇게 복원하는 거는 환자분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환자랑 보호자분들 설명할 때 내 몸에 이게 들어있구나라고 설명을 드리면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도 앞으로 내 심장을 잘 관리를 해야겠구나를 환자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했던 영상인데요. 아마 약간 살이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용칠이 형 시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환자분은 실제로 누워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앞에 했던 심장 혈관 내 CT 가지고 제가 시술하고 있는 거를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네. 이 조이스틱도 저희가 다 소독이 돼 있는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환자 시술이 잘 됐는지 스텐트 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시술 이후에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 하왼쪽 보시면 이렇게 혈관 조영술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두 개를 종합해서 시술이 잘 됐구나 하고 시술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 거고요. 이 혈관 내 CT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저희 지금 한국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도 저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혈관 내 CT를 이용해서 그거를 저희가 OCT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시술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협심증에서. 그래서 저는 명품 시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가방 이런 것만 명품인 게 아니라 정말 명품이 필요한 거는 이런 환자의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하는 게 명품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저와 같이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저희 논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논문까지 많이 네. 또 이렇게 출간을 하시고, 와, 너무 신기합니다. 혈관 안에 렌즈를 넣어서 혈관 안을 본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 개념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와, 너무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 아마 신기하다고 네. 지금 댓글 주시고, 아까 명품 시트라고 하니까 에르메스 시트다 뭐 이렇게 네, 말씀 주신 맞습니다. 분도 계시고, 너무 신기하다고. 사실 스텐트 시술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주위에 꼭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 사실 네. 더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 네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네.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네네.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뭐 시술도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예후도 좋아야 되지만, 그냥 외래에서 시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퇴원하고 나서 바로 또 직장으로 복귀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검사했는데 의외로 병이 심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로만 끝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음날 바로 직장으로 또 복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2017년 정도에 전 세계에 처음 소개가 됐는데요. 스너프 박스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 용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스너프라는 게 이렇게 킁킁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손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세모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양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배를 놔두고 이렇게 킁킁거렸다고 해서 여기를 스너프 박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심장 혈관 조영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관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타구니,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한 10몇 년 전에 2000년대 초중반으로 오면서 이렇게 팔목으로 여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 번 진화를 해서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는 무궁화호 타면서도 뭐 좋다 했는데, 이제는 SRT, KTX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스너프 박스 접근법을 이렇게 편의성을 극대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표현으로는 세핑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사타구니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손으로 들어가니까 환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이렇게 손목으로 하는 것도 네네. 편의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7%에서 30% 정도는 여기 혈관이 시술 이후에 막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 스너프 박스 접근법을 좀 알고 오시는 분들이 이걸로 좀 시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화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글 쓰시고 이제 타이핑이 중요하신 분들. 네. 혹시나 이제 여기로 손목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데, 스너프 박스 접근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거의 뭐 심각한 합병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까 그런 분초를 다투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도 지금 저희는 이렇게 스너프 박스 접근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오신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저희 용인 세브란스만의 또 자랑이기도 한데요. 네. 용인 세브란스가 지금 선도적으로 이 스너프 박스 접근법을 저희가 잘 이끌어가고 있고, 이렇게 거기에 같이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사회자분이 조금 뭐 자랑을 하라고 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조금을 했는데, 이 스너프 박스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논문을 썼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직접 가서 스너프 박스 강의를, 이 시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외부로 강의를 했었고,
2022년도엔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또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또 좀 기회가 있어서 태국 방콕에 좀 큰 병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마 태국에 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콕에 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병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시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도 이 스님들하고는 이런 학문적인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세계로 뻗어가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신기합니다. 또 날이 갈수록 진짜 이런 시술법도 더 네. 발전해가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한국 의료가 네. 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제가 다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심근경색 관련해서 시술법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멋지시다고 댓글 주시고 계십니다. 질문 조금 받아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질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운동에 대한 질문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네. 사실 우리가 정말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미리 건강관리를 잘해서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네. 이런 것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보통 이제 저희가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근력이라고 하는 웨이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웨이트 운동이 있는데 두 개를 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개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권고하는 거는 운동의 강도, 유산소 같은 경우에 강도가 있거든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가 있는데 일주일에 5번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0분씩 주 5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말하는 주 5회는 중등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감이 전혀 네. 쓰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그 러닝머신, 트레드밀 러닝머신으로 표현을 하면 걷는 거를 빨리 걷든 뛰든 상관없는데 중등도는 옆 사람하고는 숨이 좀 차지만 대화가 되는 거를 중등도, 중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강도 운동은 옆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중등도 운동을 아까 주 5회 30분 하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약간 그냥 뛰는 정도의 그래서 그냥 뭐 산책을 빨리 걷는 길, 요즘에는 러닝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공원을 빨리 걸을 때 옆 사람하고 대화는 되지만 숨이 차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저희 표현으로 그냥 살포시 걸으면서 계속 대화만 하는 거는 사실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거는 중강도 강도로 30분 주 5회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아까 웨이트 얘기를 했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9번 정도는 하고 있지만 네, 여기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교수님께서 어떻게 1년 안에 30kg를 감량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교수님의 운동법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떤 운동을 도대체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살을 뺄 때 운동과 네네. 그 다음에 근육량을 올렸을 때 운동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체중을 감량할 때 운동은 웨이트의 비중보다는 조금 유산소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하루가 보통 24시간이라고 정의하지만 저는 22시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어머. 2시간은 운동을 하거든요. 아, 그거는 디폴트 값으로. 네네네. 왜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자분이 저에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항상 제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반문하는데 밥을 안 먹지는 않지 않나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근육과 심장에 밥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거 하고 끝나면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점심 때 또 운동을 하고 오전 외래 보고 점심 때 운동하고 그다음에 오후 외래 보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뼈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주일에 9번 정도. 어떻게 하니까요. 일주일에 9번이 나오죠, 네, 교수님? 이제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요. 그럼 보통 그 시간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아침에 하고요. 점심 때 하고, 이제 보통 제가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이 트레이너분하고 운동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서 네. PT를 받고 하는 것도 좀 추천을 해주실지 궁금해요.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40대로 가면서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시간이 있고 돈이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세대는 돈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심장에 대해서는 알지만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노하우를 저는 지불을 하고 배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2020년도부터 트레이닝을 지금 트레이너분한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50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김용철 교수님은 돈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취미이자 생활이자 저의 행복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제 취미 생활은 그냥 거기에 관련돼서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사실 네.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면 지불을 하고 맞습니다. 투자를 하고 운동을 사실 혼자 하면 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는 네. 이제 좀 나이가 있으면서 혼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다치면 부상을 당하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트레이너분하고 운동하고 지금 하면서 제가 사실 95kg 전에 원래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허리에 주사 맞고 못 걸을 정도로 주사도 맞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무게가 결국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다치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항상 주사 맞고 했었는데 다이어트하고 그다음에 근력하고 근육량을 좀 늘리고 이제 허리의 기립근이랑 이런 게 좋아지면서 단 한 번도 허리의 통증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네.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을 빼야 됩니까라고 하면 결국에 운동만으로 모든 건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먹는 것도 좀 식단.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먹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심장 강의할 때보다 이런 거 강의할 때 막 더 즐거운데 초롱초롱 네. 네네. 먹는 거 하면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덜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뭐 제가 방송 같은 데 나왔을 때 보면 저 먹는 거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허기가 지는 순간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허기가 지지 않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단순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탄단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어서 저희가 배가 부른 거랑 그 다음에 초콜릿만 가지고 배가 부른 거랑 우리 몸에 어떤 게 좋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면 전 그러면 일단 탄수화물을 끊어야 될까요? 제 주변의 선생님들도 지금 시청자분들과 별반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막 지식이 막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주변의 선생님들도 그러면 탄수화물 먼저 끊어야 되나요? 절대 탄수화물 끊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겠죠. 그게 합성당이 없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네네. 탄수화물. 그게 대표적인 게 쌀밥. 쌀밥.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 현미. 현미. 네. 근데 탄수화물을 과자로 채운다든지 빵으로 채운다든지 이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 안에 칼로리가 확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면서 이게 분해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당이 올라가면 그걸 분해하는 공장이 어떤 거냐면 그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근력 운동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똑똑하게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그게 제가 말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막 진짜 닭가슴살만 먹고 막 오이만 드시고 막 이런 식단은 아니라. 전 참고로 생오이를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네. 먹는 양 자체를 줄이시지도 않았나요, 혹시? 제가 예전에 95kg 전에 네네네.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아, 네, 먹는 거 자체는 평균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게 아. 맞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먹는 게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맞춰서 먹고요. 이제 저희 와이프도 같이 운동을 해서 와이프랑도 같이 바디 프로필도 찍기도 했었는데 어머, 멋지십니다. 이제 저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제 식사하러 가요 하면 와이프가 전화해서 하는 게 오늘 탄수화물은 뭘로 먹을 거야? 단백질은 뭘로 먹을 거야? 이렇게 저희는 대화를 너무 지금 건설적인 대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성당을 좀 피하라고 하는데 합성당을 저희가 요즘엔 대체 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단맛을 좀 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먹고 있어서 보면 뭐 저는 고기도 뭐 삼겹살, 목살 이런 거 다 먹고요. 뭐 계란도 먹고 밥도 뭐 한 공기씩 먹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몸 안에 좋은 곳으로 가지 이렇게 지방으로 쌓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으로 출근을 하시니까 네네네. 점심 이럴 때는 나가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드세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제가 일주일에 뭐 많을 때는 저녁에 회의가 한 4번, 5번 있으면 회의하고 꼭 저녁을 같이 먹는데 네. 그때는 별로 전 제한하지 않고 먹습니다. 이제는 저는 술도 먹거든요. 네. 네. 대신 오늘이 회의다. 그러면 아침 새벽에 한 1시간 트레드밀 러닝머신 하고 점심 정도의 웨이트 하고 가서 이제 먹죠. 저 너무 희망인 게 저는 운동을 할 것이냐 식단을 조절할 것이냐 중에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하면 네네, 맞습니다. 식단은 좀 덜 타이트하게 해도 네.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항상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네.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난 먹는 거 못 줄이니까 아예 안 해. 그러니까 포기할래. 네. 근데 먹는 거를 줄이는 거 포기 못 하고 이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먹는 거는 그대로 먹되 운동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일주일에 9번 정도 헬스장에 가셔서 시간은 얼마나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2시간 정말 와. 정도. 대단하십니다. 유산소랑 그런 웨이트의 비율은 저는 웨이트는 1시간 정도, 네. 유산소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메모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런데 운동할 때 너무 즐겁습니다. 약간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좀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밥 먹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그것처럼 운동할 때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네. 자극 지금 제대로 받았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좀 운동을 다짐하셨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콩자반님께서 선생님 지방은 그럼 어떻게 드시는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중성지방 25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들 중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제 뭐 여기서 가면 또 어려운 것들이 있죠. 뭐 포화지방, 네,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참고로 인스턴트라고 하나요? 인스턴트라든지 뭐 이렇게 뭐 빨리 가서 먹는 것들은 주로 먹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튀김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조금 피하시고 그냥 지방을 따로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식사에 대부분 지방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운동 중독이신 것 같다고 막 댓글 주시는데 네. 저도 운동 중독 되고 싶네요. 네, 네, 교수님의 운동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아까 인바디로 근육량이랑 체지방량 이런 거는 공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뭐 혈압이나 어떤 뭐 LDL 수치 이런 네네네. 것들도 좋아지셨는지 또 궁금해요. 네. 뭐 혈압은 제가 있지는 않아서 혈압은 항상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집
약간의 이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예전에는 중성지방이 높았거든요. 네네. 근데 다이어트하고 지금 체중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성지방도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매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성지방도 지금은 뭐 높지 않아서 따로 막 그거에 대해서 약을 먹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고 나셔서 네. 가장 좀 내가 온몸으로 체감하는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좀 자극을 받고 일단 싶어서. 지금 당장 제가 용칠이 형 시절 때는 아마 여기 비욘디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호흡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고요. 사실 이 95kg, 그전에도 저는 계속 통통했었거든요. 85kg, 90kg, 제 키가 174인데 통통했는데 그때는 약간 옷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좋은 거를 좀 사고 싶고 근데 몸은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또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몸이 명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네, 그냥 저는 지금 아무거나 그냥 걸쳐도 네, 저는 그냥 만족스럽게 네,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신경을 덜 쓰게 됐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어떤 외면에서 오는 자신감이 또 생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모습에는 뭘 입으셔도 멋지시다고 몸이 명품이라고 공감의 댓글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장 판막증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도 네네. 괜찮을까요? 반딧불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장 판막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유전이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심장 판막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어느 판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게 이제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아예 태어나면서 뭐 선천적인 거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심장 판막증이라는 게 2가지인데 크게 심장은 판막이란 거는 심장이 피가 왔다 갔다 할 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요. 심장 판막이 잘 안 열리는 병이 있고요. 심장 판막이 잘 안 닫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 안 열리는 병은 그것도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심장 판막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초음파로 거의 다 대부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고생하셨다면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한번 심장 초음파는 반딧불님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님님께서 스태퍼로 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도움 되는지? 네, 저도 마지막에 바디 프로필 찍기 한 달 전에는 공복 유산소를 했는데 집에서 스태퍼 했거든요. 스태퍼가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이거 한 15분 정도 하면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한 30분, 40분씩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홍우님께서요, 심장 조영술 하셨다고. 네. 가운데 혈관이 5등분했을 때 아래 5분의 2 부분이 90% 막혔다는 소견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근데 직경이 작아서 네네. 이제 스텐트 시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90%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풍선으로 확장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스텐트는 보통은 직경 2.5mm 이상 되는 혈관에 저희가 스텐트를 넣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거보다 더 작은 직경의 혈관이 90% 좁아져 있다고 하시는 건데요. 아마 조영술 했는데 시술이 어려워서 약물 치료한다고 하는 이유는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기능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를 제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스텐트 시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치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약물 치료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 이외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샛별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그 피부 질환 때문에 이제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좀 자주 맞으셔서 그런지 네. 좀 심장에 통증이
하시다고 말씀 주시네요. 이게 좀 주사랑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 보통 요렇게 정말 제 외래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라 어느 네. 날 갑자기 심장이 뛰기도 하고 심장이 아프기도 했어요라고 하면 일단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이 뛰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신 거죠. 심장이 지금 현재 뛰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이 가슴 부위가 아프면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해서 이미 그렇게 약간 단정을 하고 오시는데 이제 가슴이 뛰기도 하고 가슴이 불편하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서 그런가요? 거의 연관성은 뭐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흉통의 제일 많은 원인 처음부터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으로 많은 원인 이 늑골의 이런 신경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염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난 심장이 그래도 불안해서 검사를 하고 싶어요 하면 심장 초음파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배재근님께서 미드를 보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서 사망을 하던데 이 심장마비의 통증 또 심근경색과 비슷한가요? 네.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게 이제 가끔씩 이제 드라마를 보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 네. 미드를 보면 가슴을 부여잡고 네. 쓰러지시는데 그게 심장마비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의 이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용어를 저희가 정의를 해드렸지만 심장마비란 게 예전에 말했던 그 한문으로 돼 있는 표현이고요.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돌연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네.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은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답은 아마 비슷한 게 아니라 미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게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홍훈님께서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열심히 약물 치료하겠다고 감사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또 윤희님께서 몇 년 전에 35세 여성이 겨울에 조깅하고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다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뭔가 심장이랑 관련된 질환일까요? 이거는 제가 탐정이 아니라서 네.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겨울에 조깅하는 거 특히 만약에 새벽에 조깅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추운 겨울에 하는 거는 조금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다가 이제 심장이 빨리 뛴 거는 아마도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부정맥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중풍이 잘 생기는 부정맥이 있고요. 그냥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그게 이어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심장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또 앞에서 저희가 계속 설명했던 심근경색증이 있는 경우에 혈관이 탁 막히는 경우에 저런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걸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원인들, 그러니까 돌연사의 원인인 아까 심근경색 혹은 그로 인한 이 치명적인 부정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꽃가루님께서 하지정맥류랑 심장혈관이랑도 연관이 있는지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이제 제가 앞에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심장혈관 조영술, 심장혈관 스텐트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심장혈관은 전부 다 동맥에 관한 거거든요. 동맥이란 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저희가 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다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심장까지 올라가는 이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르고 심장혈관은 동맥이기 때문에 아주 큰 연관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와, 그리고 또 심장 스텐트를 7번을 하셨나 봐요. 네. 이제 왼쪽 가슴 통증이 가끔 한 번씩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요거 좀 괜찮은 건지 질문을 네. 주셨네요. 뭐 스텐트를 7번 어떻게 했는지를 뭐 제가 말씀을 이게 정보를 모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가끔 한 번씩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아픈지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누워서 있을 때 통증이 자주 있다고 하면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 위액이
식도로 넘어오면 타들어가는 통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워낙 이 산성이기 때문에 식도로 넘어가면 진짜로 이렇게 표현도 못할 만큼 아픈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동을 할 때 가슴이 어디인지 모르게 이렇게 손으로 짚을 수 없게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병원 가셔서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렇게 누워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가까운 그냥 병원을 방문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관상동맥에 혈관이 안 흐르면 왜 통증이 심하게 오는지. 네. 저거는 그냥 쉽게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손목을 옆 사람한테 이렇게 꽉 잡으라고 하고 한 1분만 있으면 이러고 있다가 팍 하면 여기가 막 아프고 하잖아요. 아니면 손가락을 옆에 분한테 정말 꽉 잡으라고 하면 여기 감각이 없어지면서 아파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안에서 혈액을 통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시를 합니다. 신호를 주는 네, 거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의 일부분이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반응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신경들도 죽게 되면서 가끔씩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르는데 이미 통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심장이 상처받았을 때 올라가는 수치만 올라가서 개인 병원에서 빨리 응급실 가라고 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해보면 가슴 안 아프셨어요 하면 그냥 일주일 전에 운동하다가 터질 듯이 아팠는데 그냥 없어지길래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냈어요 해서 저희가 혈관 조영술 해보면 혈관이 한 뭐 2군데, 3군데가 완전히 막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왜 안 아프냐면 이미 그 밑에는 다 괴사가 돼서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심장 기능이 정상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심하면은 신경까지 다 죽어버려서 네네. 통증도 그렇죠. 느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콩자번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의 승모판막, 삼천판막, 역류, 대동맥 근부 확장. 어제 진단을 굉장히 네네네.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제 저기 아마 심장 초음파로 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판막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판막이 고장이 나는 거는 3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경도라는 거는 1단계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없으면 그냥 경과 관찰하면 되고요. 대동맥이 확장돼 있다. 우리가 대동맥 같은 경우에 혈관을 풍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선이 뭐 조금 있을 때는 터질 확률이 적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늘어나면 왜냐하면 풍선이 얇아지면서 터질 확률이 많아지는데 아마도 4년 뒤에 초음파를 하라고 했던 거는 이 확장이 된 게 아주 심하게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니까 심장 초음파를 그냥 4년 뒤에만 다시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심장 쪽에 결림 증상이 있어서 깰 때가 있는데 종아리 뭉친 것을 풀어주니까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연관성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슴 통증과 지금 뭐 종아리 뭉친 거는 크게 막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소망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촬영 후 석회화 어느 정도 기준일 때 네네. 어떤 약 복용을 시작하나요? 네, 맞습니다. 더 나빠짐을 위해서. 네, 이제 저한테도 관상동맥 아까 석회화 CT 이게 조영제를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판막도 질환이 병의 단계가 있듯이 이것도 병의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수치가 보통 뭐 100단위, 1000단위가 있는데 0에서 100까지는 그냥 정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100에서 400까지는 1단계, 400에서 1000까지는 2단계, 1000이 넘어가면 3단계거든요. 그러면 약은 언제부터 복용을 해야 되냐? 100이 넘어갈 때부터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회화라는 게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심장 혈관 내에 쌓여있던 게 오래돼서 바뀐 거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이유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더 늘어나서 혈관 좁아지는 거를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먹는 거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뭐 선생님,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타틴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틴을 복용해서 더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그런 시작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배재근님, 혹시 미국에서도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마 미국 쪽은 지금도 이 사타구니 쪽으로 시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손목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나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손으로 워낙 많이 하고 이게 아주 보편적인 거지만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고요. 뭐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다리에 있는 혈관은 훨씬 더 직경이 크고요. 그거보다 손목에 있는 혈관이 조금 더 직경이 작고요. 여기보다 이 끝으로 갈수록 혈관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를 시술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것 또한 2, 3천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크게 문제 없이 하지만 이걸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쉬운 접근법은 아니고요. 또 손목으로 하는 거랑 요거랑 하는 거랑 아직은 많은 그렇게 특히 손목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양 쪽은 이렇게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네. 질문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눈에 들어오는 질문 딱 마지막 하나만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요리사님 네, 질문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지 2년 됐고 거의 변화 없이 혈압이 90에 60 이하에서 머뭅니다. 83에 52 이런 식입니다. 주치의쌤은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떨어뜨리고 그러는 게 심장에 좋다고 하면서 약을 줄이진 않는데 낮은 혈압으로 너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면서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약들을 먹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심장을 보호하는 모든 약이 다 혈압약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이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약들이 다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주치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좋은 약들이 다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조금은 참으면서 약을 먹는 거를 권고를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혈압이 낮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 경우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 약 중에 하나 정도만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너무 기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면 그게 또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리사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질문은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2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주셔서 아마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꼭 이것만은 좀 당부하고 싶다 하는 사항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심장혈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좀 불편하고 이러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운동부하 검사 혹은 심장혈관 CT를 찍어서 결국에 건강한 심장이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심장 혈관에 대해서 검사하시는 거를 잃지 마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운동도 같이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심장이 아니라 정말 운동과 식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30kg를 지방만 쏙 뺀 그 인바디를 보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거든요. 네. 다음에 교수님 모셔서 어떻게 운동하고 쉬게 하셨는지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쇼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댓글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